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본인 명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지상림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담화 내용을 발표를 해서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담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우려스러운 게 2020년 6월에 김여정이 주도해서 개성공단 연합성소 폭파할 때 그때도 좀 거칠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민군 청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게 보류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박정천, 최선희, 그다음에 김여정 그 두 차례 23.1절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게 진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담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 크고 더 거친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남은 건 김정은 위원장 혼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위의 비난을 했고 이게 대화 여지가 별로 없는 담화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담화로는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추가 도발이나 추가적인 뭐 비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자신들의 고강도의 압박을 통해서 윤 정부를 압박을 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든 윤 정부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이 움직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도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뒤집어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남 대미 비난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란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재가 완화되거나. 그렇죠. 대남 대미 비난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목표는 사실은 대북 제재 완화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대북 제재는 완화하고 자기들의 경제 회생에 필요한 자원을 남한이 되는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전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을 23일 담화는 미국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음 날은 바로 남한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려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부분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 과거 좀 비난 담화와 비교했을 때도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는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지금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아마 김여정 담화인데 그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남한 국민들한테 이 정부로 움직이는데 동참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특수 관계이긴 하지만 이건 내정 간섭 중에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인 거고 이건 사실은 이제 금도를 넘은 거죠. 해서는 안 될 금기를 좀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보면서 조금 섬찟했던 부분이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관역은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서울이 핵미사일의 어떤 목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게 단순한 그냥 위협용인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도발로 또 이어질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제 패턴을 보면 과거에는 핵 문제는 협상은 북미 관계다. 오히려 자신들이 핵을 가지는 게 남한 동포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거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개의 전술핵 부대, 운영 부대를 현지 지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남한의 항구, 비행장,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걸 언론에 그대로 보도했어요. 네네. 그 표현 그대로 아. 남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이 이제는 관역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남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994년에 얘기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 그때는 사실은 북한 측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서울 불바다 발언했던 박영수 대표가 북한에서 질책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그 발언의 강도가 좀 높았다고 나중에.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서울 불바다 발언했던 박영수는 이후 한직을 돌았던 걸로 아하. 징계를 받았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노골적으로 북한의 소위 넘버 2, 2인자에 해당하는 김여정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관역으로 잡아놨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네, 말씀해주신 94년에 이제 서울 불바다를 얘기했던 박영수는 이후에 한직으로 물려났는데 이번에는 김여정 명의의 담화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더 좀 비난의 수위가 높은 것 같고 더 위협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생각이 이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도 자기가 위임을 받아서 담화를 발표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 위원장이 김여정에게 백지수표의 위임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이 화성 17형 발사했을 때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김여정, 리설주, 김정은, 그다음에 김정은의 딸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지배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이 담화를 발표하고 있고 이거는 김정은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재고의 여지 없이 김정은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은 어쨌든 북한에서 대미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김여정의 발언이 어떤 북한 내에서 군부나 강경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왜냐하면 2020년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가 폭파할 때 그 김여정 지시로 폭파하고 나서 그 계기로 전후에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을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여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인민군이 행동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개성공단 금강산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폭파된 GP의 병력 재진출, 그다음에 1호 전투명령 격상, 그다음에 군사훈련 재개, 그다음에 대남전단 역으로 그 당시 명분이 전단이었으니까 대남전단 살포와 여기에 대한 군사적 보장 이런 네 가지 후속 조치들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다시 나와서 이 담화를 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런 담화 없이 인민군 총참모부가 모종의 군사적 행동을 가시적인 군사적인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쨌든 뭐 수위가 굉장히 높고 강경한 기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담화는 일단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이버 제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콕 집어서 독자 제재였습니다. 독자 제재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가소롭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이 거의 수출의 95%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동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주로 이 석탄, 철광석, 수산물, 그다음 해외 노동자 이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대부분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다 금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외화 수입 원천이 모두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경 봉쇄 이후에 무역 적자가 계속 늘었거든요. 수입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은 못 하니까 대북 제재 국경 봉쇄로 거의 외화는 고갈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 사이버 해킹, 특히 암호화폐 해킹 이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 수입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금액도 크고요. 뭐 수억 달러 단위니까 연간. 그렇게 보면 그게 지금 유일하게 북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이버 독자 제재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해킹을 방지하고 해킹을 현금화하는 데 그런 다양한 루트들을 막는 거거든요. 해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해킹한 암호화폐나 이런 자산들을 다시 현금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에 성공한 금액과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는 금액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철저하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북한으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해킹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거의 유일한 돈줄이고 이 부분이 막힌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위가 높은 담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뭐 암호화폐나 이런 해킹으로 그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ICBM 같은 경우는 한 발 쏘는데 ICBM이 사실 우주 로켓하고 똑같아요. 우리 나로 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ICBM 북한의 ICBM 뭐 정확한 우리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발당 3,400억 정도 들거든요. 최소한. 네네. 최소한. 그다음에 중거리도 한 200억 원. 그다음에 그 자주 쏘는 단거리도 한 3, 40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금액들을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구형 미사일이나 이제 폐기 수준에 있는 스커드 같은 경우도 섞어 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속적인 도발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지금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온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완벽하게 온라인을 그 사이버상에서 막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부분에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북한도 상당히 아프죠. 이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의 반응도 조금 살펴보자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무시하는 게 상책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차라리 무시를. 일반적인 수준의 이 반응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감정 섞인 국제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욕설에 가까운 담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차라리 정상적인 국가에 말씀하신 대로 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 담화라는 건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의사소통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유감이다. 뭐 이 정도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인도 쓰지 않는 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담화 내용이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우리 정부도 강경한 기조를 나타냈다는 건 뭐 계속해서 독자 제재할 것이고 앞으로의 강경한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강대강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극적인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한반도 위기에서 대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고 또 지금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 그냥 완전하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은 사실은 이제 2014년 3월에 그 당시 이제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 직전이었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결국 이제 김일성 사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발적인 사태였고 그리고 결국 2014년 3월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지만 10월 달에는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가 물론 뭐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타결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 핵을 실전 배치하고 지금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미도 물러서지 않는 국면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갈림길이죠. 왜냐하면 김 회장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초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화성 17형 발사 성공도 아닌 절반의 성공인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미 3월 달에 성공했다는 걸 또 성공했다고 또 말했거든요. 그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초조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 이 정도 압박을 했으면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대응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회장의 연사는 더 거칠어질 거고 훨씬 더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실 분석을 좀 해주실 때 대화의 여지가 없는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앞으로 더 거칠어지고 더 위협적인 비난 수위가 나오고 마침 또 이제 오는 29일이 그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어떤 뭐 명분 쌓기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도발 한다면 어떤 식의 도발이 될 것이고 그 종류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핵실험이죠. 항상 네네. 가능성은 남아 있고 ICBM이 아직
기술이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ICBM 또 쏴봐야 됩니다. 특히 정상각도 발사는 북한으로서 숙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군 총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 개성공단 연락선 폭파했을 때 그게 지금 보류가 된 거예요. 김정은의 지시에서 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의 병력 진출, 그다음에 폭파된 지폐의 병력 재진출, 그다음에 이 군사훈련 재개, 이건 이제 9.19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1호 전투명령 격상, 그건 전쟁 직전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대남 전단 살포, 이거는 뭐 지금 전단이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NLL 하고 그다음에 DMZ에서의 어떤 그 무력 충돌, 이런 가능성도 과거에 이미 있던 사례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죠. 우발적인 충돌 같은. 우발적인 충돌 형태를 띠면서 네네.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죠. 과거 이제 북한의 핵실험할 때도 보면은 거의 마이웨이식으로 항상 갔기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복기를 해보면 북한의 6번 핵실험과 ICBM 발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거예요, 북한 핵무장이.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북한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도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견인해 내려면 미국도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중국과 러시아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견인해 내야 되고, 그다음 지금 김여정이 말한 게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 관계를 중재했거든요. 그 대화를. 네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그때가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건 북미 대화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북미 대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가 확실한 대화의 재개, 이거고 핵은 가지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논리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이 있는 걸 선제적인 어떤 북한의 조치를 보여달라는 한미 입장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런 긴장 국면에서 북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한번더 긴장은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경우든 대화 국면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올 수 있고 북한을 나오게 설득해서 일단 대화 국면을 열고 이 안에서 여러 어떤 열려진 테이블에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제일 우려되는 게 바로 우발적 충돌입니다. 네. 상호 충돌할 의사는 없지만.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나 목표는 뚜렷합니다. 핵을 보유한 상태로 북미 대화를 하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화에 물꼬를 트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사이버 독자 제재 부분이 북한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면 우리 정부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뭐 대화의 협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북한이 저렇게 완고한 입장, 그다음에 완전히 대화의 절벽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7년에 전격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적이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지만 10월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매우 내부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을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북한이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죠. 네네. 그러나 북한도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의 특징이 뭐냐면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우리는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저쪽은 최고 지도자가 2020년 개성공단 폭파했을 때도 바로 보류시켰거든요. 말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네. 말 한마디로 특사가 오갈 수 있는 게 북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명분과 실리를 이용을 해서 협상장으로 끌어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선 제재 해제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죠.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 그다음에 대화 국면을 열기, 입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담화 내용 분석도 해봤고요. 이후에 도발 수위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